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도약 12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루즈버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에밀리는 루스 이모 집에서 하숙하며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잡지사에 시를 보내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반송되며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마침내 한 편의 시가 채택되어 잡지에 실리는 첫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 이모와의 갈등으로 슈루즈버리에서의 생활이 끝날 위기에 놓이기도 하지만 지미 삼촌의 따뜻한 위로로 상황은 잘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에밀리는 슈루즈버리에서의 1학년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2학년이 된 에밀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장) 건초더미 아래에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니? 루스 이모가 말했다. 물론 콧소리를 섞어서였다. 루스 이모의 말에는 언제나 콧소리가 따라 붙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전기 작가인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얇은 제 지갑에 몇 달러라도 넣어두려고요. 에밀리가 말했다. 방학은 끝났고 에밀리는 정원을 주제로 한 수필을 써서 7월과 8월의 저녁 무렵마다 조금씩 지미 삼촌에게 읽어주며 완성되었다. 지미 삼촌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9월, 학교와 공부, 올곧은 나라, 그리고 루스 이모에게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치맛자락은 아주 조금 더 길어졌고 머리는 당시 유행하던 카도간 닦기로 높게 틀어올려 거의 머리를 올렸다고 해도 될 만큼이었다. 그렇게 에밀리는 슈루즈버리로 돌아와 2학년이 되었고 가을 동안 토요일마다 무엇을 할 생각인지 루스 이모에게 막 이야기하던 참이었다. 슈루즈버리 타임스의 편집장은 사파가 들어간 특별한 슈루즈버리판을 기획 중이었고 에밀리는 그 잡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예정이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이모에게서 마지못해 허락을 받아냈다. 만약 엘리자베스 이모가 에밀리의 학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허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재비와 수업료는 월리스 삼촌이 내고 있었고 그는 가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내비치곤 했다.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동생 월리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에밀리에게 베푸는 그 작은 도움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밀리가 가을 동안 충분히 벌면 1년치 교재비의 절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결국 허락했다. 엘리자베스가 끝까지 고집해 에밀리의 학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다면 월리스는 분명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에밀리가 스스로 일부를 벌겠다는 데는 그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늘 여자아이들도 자립심을 갖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설파해 왔으니까. 엘리자베스가 허락한 이상 루스 이모도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다. 네가 혼자 시골길을 떠돌아다닌다니 말도 안 돼. 혼자가 아니에요. 일저랑 같이 가요. 에밀리가 말했다. 루스 이모는
이것이 별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목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요일엔 휴교고 목요일엔 수업이 3시에 끝나요. 그날 저녁에 서쪽 도로부터 돌 계획이에요. 혹시 길가에서 야영이라도 할 생각이니? 아니에요. 윌트니에 있는 일전의 숙모댁에서 잘 거예요. 금요일엔 다시 서쪽 도로로 돌아가서 그 구간을 끝내고 금요일 밤은 세인트 클레어에 있는 메리 카주엘의 친척집에서 묵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엔 강변 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구독 신청을 받을 거고요. 정말 터무니없구나. 머레이 집안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없어. 엘리자베스가 이런 걸 허락했다는 게 놀랍다. 너랑 일저처럼 어린 여자아이 둘이 사흘이나 시골을 돌아다닌다니 도무지 점잖지 못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아주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실제로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에밀리와 일저는 목요일 오후 들뜬 기분으로 길을 나섰다. 모든 것에 우스운 면을 볼 줄 아는 규범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두 여학생은 반드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에밀리는 한층 더 고무된 상태였다. 그날 우편으로 또 하나의 얇은 편지가 도착했는데 봉투 구석에는 삼류 잡지사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시 정원의 밤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대가로 그 잡지 구독권 3부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시는 정원에 대한 수필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으로 에밀리 자신과 지미 삼촌 모두 그 수필집의 백미라고 여겼던 작품이었다. 에밀리는 수필집 원고를 유문 자신의 방 벽난로 옆 벽장에 넣어 잠가두었지만 가을 동안 각 수필의 말미에 써넣은 시들을 여러 출판사에 보내볼 생각이었다. 첫 번째로 보낸 작품이 이렇게 빨리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이 꽤 좋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자, 출발이야. 하고 에밀리는 말했다. 언덕을 넘어 저 멀리라는 말은 참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오래된 표현이었다. 저 앞에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든 있을 것만 같았다. 일저는 이번 일을 통해 장문에 쓸 재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말을 했다. 하디 교장 선생님은 2학년 영어 시간에 가을 학기 동안 여러 편의 장문을 제출하라고 미리 공지해 두었다. 에밀리와 일저는 그중 최소 한 편은 구독 모집을 다니며 겪은 일을 각자의 시점에서 써보기로 결정했다. 이 일은 그들에게 분명 2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일이었다. 에밀리는 그날 저녁 서쪽 도로와 그 갈래길들을 따라 사냥꾼의 색강까지 내려가면서 구독 신청을 받자고 제안했다. 해질 무렵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멜번 숲을 가로지르는 집시 오솔길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나오면 윌튼이 근처가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 길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멜번 로드를 따라가면 1시간이 걸렸다. 그날 오후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 오후는 여름이 한 번 더 꿈과 황홀을 안고 되돌아온 듯한 오직 9월에만 가능한 오후였다. 햇살에 흠뻑 젖은 추수기의 밭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고 북쪽 전나무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그들이 걷는 길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울타리에는 골든 로드가 리본처럼 이어져 있었고
언덕 뒤 외딴 길가의 화전마다 버드나무 풀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구동 모집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일저의 말대로 장문에 쓸만한 인간 군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어떤 노인은 에밀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끝에 꼭 이라는 말을 붙였다. 마침내 구독을 부탁하자 그는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에밀리는 이번에는 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점점 지겨워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인은 잠시 에밀리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젊었을 적 뉴문이라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그곳에 머레이 집안의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에밀리와 꼭 같은 눈빛과 태도를 지녔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머레이 집안 출신이라고 하자 노인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혈통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2를 내밀며 이름을 적어두라고 했다. 곰을 보기 전에는 곰 가죽을 사지 않는 성미지만 잘난 머레이 집안 사람이 늙은 빌리 스콧에게 구독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는 값으로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 집을 떠나며 일저는 왜 눈빛으로 그를 베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에밀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눈을 번뜩이며 자신은 과부를 만들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구독을 받으러 나온 것이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자는 에밀리의 설명 내내 투덜거렸고 거절할 것처럼 보이다가 뜻밖에도 5불을 신청했다. 에밀리는 그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이라며 아예 실망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실망시키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어떤 남자는 연거푸 욕설을 내뱉었는데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또 다른 노인은 거의 구독을 할 뻔했으나 아내가 끼어들어 말렸다. 그녀는 그 신문의 편집장이 불신자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며 지갑에 돈을 다시 넣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에밀리는 그 장면이 절묘했다며 지미북에 꼭 적어두어야겠다고 말했다.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공손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지만 실제로 구독을 더 많이 해준 쪽은 남자들이었다. 사실상 구독해준 여자는 단 1명뿐이었는데 에밀리가 그 노부인의 죽은 고양이 토머스의 아름다움과 미덕에 대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공감하며 들어준 덕분이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에밀리는 일저에게 살짝 속삭였다. 샬럿타운 신문들에 꼭 실어주세요. 그들이 겪은 최악의 경험은 한 남자에게서였다. 그는 타임스의 정치적 입장이 자기 정치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마치 두 사람에게라도 있는 듯 장광설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숨이 찰 때까지 퍼붓다가 잠시 멈췄고 그때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라도 걷어차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 테니까요. 에밀리는 그렇게 말하고 담담히 걸어 나왔다. 일저는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폭발하듯 말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게 믿어져? 신문의 정치 성향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라도 져야 한단 말이야? 아, 좋아. 내 장문 주제는 구독 권유자의 시선에서 본 인간 본성으로 정했어. 그 인간을 그대로 묘사하고 그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을 죄다 써버릴 거야. 에밀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과 함께 화도 가라앉았다. 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난 그마저도 못해. 엘리자베스 이모와의 약속 때문에 사실만 써야 하거든. 자, 그 사람은 잊어버리자. 어쨌든 구독도 꽤 모았고 저기 하얀 자작나무 숲엔 분명 숲의 정령이 하나쯤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전나무 위의 구름은 희미한 금빛 유령 같잖아. 그래도 난 그 늙은 흡혈귀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어. 일저가 말했다. 하지만 다음으로 들른 집에서는 분위기가 훨씬 좋았고 그들은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구독 성과도 제법 괜찮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추억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농담과 웃음거리 소재도 충분히 쌓여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에는 더 이상 구독 권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냥꾼의 셋강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쳤지만 에밀리는 이쯤에서 지름길로 가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멜번 숲은 그리 넓지 않았고 북쪽 어디로 빠져나오든 윌튼이는 분명히 보일 것이었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고 들꽃이 깃털처럼 흩어진 언덕의 목초지를 지나 멜번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수십 갈래의 오솔길이 얽혀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세상은 뒤로 사라지고 야생의 아름다움만이 남았다. 에밀리는 숲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낮에 발을 접질렸던 피곤한 일저에게는 몹시 길고 힘들게 느껴졌다. 에밀리는 모든 것이 좋았다. 나무줄기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일저의 반짝이는 금빛 머리도, 졸린 새들이 내는 몽환적인 소리도, 해질녘 나무 꼭대기 사이를 장난스럽게 속삭이며 떠도는 바람도, 숲속 꽃과 식물들이 내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향기도, 일저의 실크 양말을 스치는 작은 양치 식물들도 모두 좋았다. 그리고 어두운 오솔길 저편에서 잠깐 번뜩였다가 사라진 가늘고 희고 도발적인 형체도 좋았다. 그것이 자작나무였는지 숲의 요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에밀리는 자신이 반짝임이라 부르는 찌르듯 선명한 황홀감을 느꼈다. 스쳐가는 그 한순간들이야말로 단순한 삶의 수십 년보다 값진 것이었다. 에밀리는 길 자체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리를 쩔뚝거리는 일저를 무심히 따라 걸으며 온통 숲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했다. 그러다 마침내 나무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은 탁 트인 공간에 서 있었다. 앞에는 거칠고 작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해질녘의 맑은 빗속으로 길게 내려가는 계곡이 보였다. 그 계곡은 황량했고 농가들은 번영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일저가 멍하니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윌튼이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는데? 에밀리는 꿈에서 갑자기 깨어난 듯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가늠했다. 눈에 띄는 유일한 표식은 멀리 16km쯤 떨어진 언덕 위에 서 있는 하나의 높은 첨탑뿐이었다. 저기 인디언 고기에 있는 가톨릭 교회 첨탑이야. 그리고 저 아래 길은 척박한 땅의 길인 게 분명해.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든 거야, 일저. 우린 숲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빠져나와 버렸어. 그럼 윌트니까지 약 8km나 떨어진 거잖아. 일저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난 그만큼은 도저히 못 걸어. 그렇다고 저 숲을 다시 통과할 수도 없고 15분만 지나면 완전히 어두워질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아름다운 일로 만들면 돼. 에밀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길을 잃은 건 맞아. 누가 봐도. 일전은 무너져가는 울타리 위로 힘겹게 올라가 앉으며 신음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밤을 보낼 수도 없잖아. 결국 아래로 내려가서 저 집들 중 한 곳에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 난 그게 싫어. 저기가 척박한 땅의 길이라면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지저분할 거야. 네투 숙모한테서 그 길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왜 여기서 밤을 보내면 안 되지? 에밀리가 말했다. 일전은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그녀를 바라봤고 정말이라는 걸 알고는 놀랐다. 어디서 자겠다는 거야? 이 울타리에 매달려서? 저기 건초더미 위에서. 아직 반쯤밖에 안 쌓였어. 척박한 땅 방식으로. 꼭대기는 평평하고 사다리도 기대어 있어. 건초는 마르고 깨끗하고 밤 공기는 여름처럼 따뜻해. 이 계절엔 모기도 없어. 이슬만 피하게 우비를 덮고 자면 돼. 왜 안 되겠어? 일전은 작은 목초지 구석에 있는 건초더미를 바라보다가 이내 동의하듯 웃기 시작했다. 루스 이모가 뭐라고 할까? 루스 이모는 절대 알 필요 없어. 이번엔 제대로 한번 교활해질 거야. 게다가 난 늘 야외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 수많은 이모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 영영 이룰 수 없는 비밀 소원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신들이 던져준 선물처럼 그 소원이 갑자기 내 품에 떨어졌어. 너무 운이 좋아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야. 비가 오면 어쩌지? 일전은 그 생각에 끌리면서도 물었다. 비는 안 와. 인디언 고개 위에 저 장밋빛과 하얀빛이 섞인 커다란 구름들 말고는 하늘엔 아무것도 없어. 난 저런 구름들을 보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서 한가운데로 곧장 뛰어들고 싶어져. 작은 건초더미에 오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꼭대기에 몸을 맡기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건초더미는 목초지에 야생풀로 쌓여 있었고 재배한 클로버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유혹적인 향기를 풍겼다. 그들 위로는 옅은 장밋빛 하늘과 막 떠오른 별들만이 보였고 들판 둘레에는 희미한 나무 꼭대기들이 둘러서 있었다. 박쥐와 제비들이 서쪽에 흐려지는 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점처럼 날아다녔고 울타리 너머 숲속의 이끼와 고사리에서는 섬세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구석의 백양나무 두 그루는 숲의 소문을 은빛 속삭임으로 주고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유 없는 자유의 기쁨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래된 마법이 갑자기 그들을 감쌌고 하늘의 하얀 마법과 숲의 어두운 마법이 강력한 주문에 마지막 매듭을 엮고 있었다. 이런 아름다움은 현실 같지가 않아. 에밀리는 낮게 말했다. 너무 눈부셔서 아플 정도야. 소리내서 말하면 사라질까봐 두려워. 오늘 우리가 그 끔찍한 노인과 그의 역겨운 정치 이야기에 화가 났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런 사람은 이 세계엔 존재하지 않아. 난 바람 아줌마가 언덕 위를 아주 조용한 발걸음으로 달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
난 언제나 바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 북쪽에서 불 때는 성질 고약한 여자고, 동쪽에서 불 때는 외로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야. 서쪽에서 오면 웃음 많은 소녀고, 오늘 밤처럼 남쪽에서 불어올 때는 작은 회색 요정이지. 그런 생각은 어떻게 떠올리는 거야? 일저가 물었다.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에밀리를 짜증나게 했다. 떠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나에게 오는 거야. 에밀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저는 그 말투가 못마땅했다. 아, 제발 에밀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줘. 일저가 소리쳤다. 그 순간 에밀리가 살고 있던 눈부신 세계는 물에 비친 상처럼 흔들리고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에밀리는 간청했다. 우리 여기서 싸우지는 말자. 그러다 우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건초더미 아래로 밀어버릴지도 몰라. 일저는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진심으로 웃으면서 화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별 아래서의 밤은 싸움으로 망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여학생들만의 비밀과 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언젠가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물론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결국 하고 말았다. 일저는 자신의 결혼 운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남자애들은 날 친구로는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말도 안 돼. 에밀리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10명 중 9은 널 사랑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1명이라면? 일저는 우울하게 말했다. 그 뒤로 그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엄숙한 약속을 했다. 먼저 죽는 사람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다른 한 사람을 찾아오기로 한 약속이었다. 이런 약속은 얼마나 많이 맺어졌을까? 그리고 단 하나라도 지켜진 적이 있었을까? 그 뒤 일저는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에밀리는 잠들지 않았다. 잠들고 싶지도 않았다. 이 밤은 잠으로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깨어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수많은 생각을 곱씹고 싶었다. 에밀리는 별 아래서 보낸 그 밤을 언제나 하나의 이정표처럼 떠올렸다. 그 밤의 모든 것, 그 밤 자체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언젠가 세상에 돌려주어야 할 아름다움으로 그녀를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랬다. 둥근 달이 떠올랐다. 뾰족한 모자를 쓴 늙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달 앞을 지나간 걸까? 아니었다. 그것은 박쥐였고 울타리 옆 솔송나무 꼭대기의 작은 끝자락이었다. 에밀리는 즉시 시 한 편을 떠올렸다. 그 구절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 의식 속에서 노래하듯 흘러나왔다. 그녀의 한쪽 성향은 산문 쓰기를 더 좋아했고 다른 한쪽은 시를 더 사랑했다. 그날 밤에는 시를 사랑하는 쪽이 우세했고 그녀의 생각마저 운율을 띄었다. 인디언 고개 위의 하늘에는 거대한 별 하나가 낮게 걸려 있었다. 에밀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테디가 예전에 했던 자신이 전생의 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떠올렸다.
그 생각은 곧 그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저 멀리 거대한 태양을 도는 행복한 행성에서의 꿈속 삶을 지어냈다. 곧 북극광이 나타났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옅은 불빛의 물결, 천상의 군대가 휘두르는 창처럼 보이는 빛의 줄기들, 전진했다가 물러나는 희미한 무리들. 에밀리는 황홀함에 잠겨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영혼은 그 장엄한 찬란함 속에서 깨끗이 씻겨나갔다. 그녀는 아름다움의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신성한 의식을 집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저가 잠들어 있어 다행이라고 느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에밀리는 그 자체로 충분했다. 사랑도 우정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필요 없었다. 이런 순간은 삶에서 아주 드물게 찾아오지만 찾아올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다. 유한한 존재가 잠시 무한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한순간 신성으로 들어 올려진 것처럼 모든 추함이 사라지고 오직 완벽한 아름다움만 남은 듯한 순간이었다. 아름다움. 에밀리는 그 순수한 황홀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했다. 그날 밤 아름다움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녀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움직이거나 숨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 아름다움의 흐름을 깨트릴까 봐서였다. 삶은 마치 초월적인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경이로운 악기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제가 그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합당하게 해주세요. 에밀리는 기도했다. 이런 메시지를 감당할 자격이 과연 자신에게 있을까? 이 신성한 대화의 아름다움을 일상의 소란스러움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녀는 그것을 전해야 했다.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다. 세상은 들을까? 이해할까? 느낄까? 오직 맡겨진 것을 충실히 전하고 비난과 찬사를 개의치 않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아름다움의 대제사장. 그녀는 다른 어떤 재단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에밀리는 이 황홀한 기분 속에서 잠이 들었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여류시인 사포가 되어 루카디안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꾸었다. 눈을 떠보니 건초더미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깜짝 놀란 일저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행히 건초더미의 상당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려서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아직 몸은 멀쩡한 것 같아. 13장 피난처. 신들의 창가를 들으며 잠들었다가 건초 더미에서 체면 없이 굴러 떨어지며 깨어나는 것은 다소 김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덕분에 인디언 고개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볼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몇 시간의 볼품없는 안락함쯤은 충분히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다가 이슬이 맺힌 거미줄이 이렇게나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걸 난 아마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 저기 봐. 큰 깃털 같은 두 개의 풀 사이에 걸려 있잖아. 그럼 시한편 써. 일저는 비웃듯 말했는데 아까의 놀라움 때문에 잠깐 성질이 뾰족해져 있었다. 일저, 발은 어때? 괜찮아.
하지만 머리가 이슬에 흠뻑 젖었어. 나도 그래. 모자는 한동안 손에 들고 가자. 해가 금방 말려줄 거야.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시간쯤 되면 다시 문명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다만 아침은 내 가방에 있는 크래커로 때워야겠지.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못할 거면서 아침 식사를 부탁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일저, 이 일은 살아있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아름다웠어. 하지만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을 때에만 계속 아름다울 거야. 달빛 아래에서 수영한 일을 네가 떠벌린 결과를 기억해. 사람들 생각이 너무 더러워. 일저가 투덜거리며 건초 더미에서 내려왔다. 인디언 고개 좀 봐. 지금 당장이라도 태양 숭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디언 고개는 불타는 듯한 장엄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먼 곳의 언덕들은 찬란한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보랏빛을 띠었다. 심지어 벌거숭이처럼 흉하고 못생긴 척박한 땅의 길조차 은빛 안개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들판과 숲은 옅은 진주 같은 빛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웠다. 세상은 새벽마다 잠깐씩 다시 젊어져. 에밀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미북을 꺼내 그 문장을 적어두었다. 그날 그들은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방문 판매원들의 흔한 경험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구독을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구독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상냥하게 거절해서 오히려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겼고 또 어떤 이들은 몹시 불쾌하게 구독을 승낙해서 에밀리는 차라리 거절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오전 시간을 즐겁게 보냈고 특히 서쪽 도로의 한 후안 농가에서 먹은 훌륭한 이른 점심은 크래커 몇 개와 건초더미 위에서 보낸 밤이 남긴 쓰린 공허함을 말끔히 채워주었다. 오늘 길 잃은 아이 같은 건 못 봤겠죠? 그 집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누가 아이를 잃었나요? 멜번 고제에 있는 강 하류에 사는 윌 브래드쇼의 아들 앨런이 화요일 아침부터 사라졌어요. 그날 아침 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는 본 사람도 소식도 없어요. 에밀리와 일저는 충격받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몇 살이었대요? 겨우 7살이에요. 외아들이지. 불쌍한 아이 엄마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멜번 곳 남자들은 이틀째 그 아이를 찾고 있는데 흔적 하나 못 찾았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밀리는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다. 그게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멜번 고제 부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겨우 400m쯤밖에 안 되고 아이가 거기 앉아 배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부두나 다리 근처에서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브래드쇼 농장 서쪽에는 늪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수렁이랑 웅덩이가 가득하죠. 거기로 헤매다 길을 잃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요일 밤이 몹시 추웠잖아요. 아이 엄마는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도 그 말이 맞아요. 다른 데 있었으면 수색대가 벌써 찾았을 테니까. 이 일대는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루 종일 에밀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녀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걷는 기분이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에밀리의 마음을 거의 병적으로 붙잡아 놓았다. 그녀는 멜번 고지에 있는 그 가여운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전날 밤 자신이 자유롭고 황홀한 시간 속에 누워 있었을 때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밤은 춥지 않았지만 수요일 밤은 달랐다. 그녀는 화요일 밤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새벽까지 매서운 가을 폭풍이 몰아쳤고 우박과 따끔거리는 비가 쏟아졌던 밤이었다. 그 아이가 그 속에 있었던 걸까? 길 잃은 그 불쌍한 아이가?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에밀리는 신음하듯 말했다. 끔찍해. 일저도 속이 메스꺼운 듯 동의했다. 하지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걸 계속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일저는 갑자기 발을 굴렀다.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맞았는지도 몰라.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어젯밤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 힘이 이런 흉측한 일을 일으켰을 리 없어. 그래도 막지는 않았잖아. 일저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고통이 너무 커서 우주 전체를 자신의 고통의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는 상태였다. 앨런 브래드쇼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반드시 그래야 해. 살아서 발견되진 않을 거야. 나한테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이 일도 더 말하지 마. 잊어야 해.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일저는 다시 한번 발을 굴러 그 일을 머릿속에서 몰아냈고 에밀리도 그러려고 애썼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그날의 일을 겉으로나마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공포가 의식의 뒤편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 한 번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잊었다. 멜번 강변길을 돌다가 작은 만의 오목한 자리에 들어앉은 작은 집 하나를 보았을 때였다. 뒤쪽에는 가파른 풀 언덕이 솟아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띄엄띄엄 서 있는 모양이 유난히 아름다운 어린 전나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치 길쭉한 초록 피라미드 같았다.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회색으로 빠르게 흐르며 바람에 일렁이는 강, 붉은 빛의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들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가을의 고독으로 가득했다. 저 집은 내 거야. 에밀리가 말했다. 일저는 놀라서 바라보았다. 네 거라고? 물론 내가 소유한 건 아니지. 하지만 가끔 누가 주인인지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드는 집을 본 적 없어? 일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 에밀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저 집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 킹스포트의 스코비씨야. 여름 별장으로 지은 거지. 지난번 윌트니에 갔을 때 네트 숙모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몇 주 전에 완공했대. 예쁘긴 한데 나한텐 너무 작아. 난 큰 집이 좋아. 답답한 느낌이 싫거든. 특히 여름에는. 큰 집은 개성을 갖기 어렵지. 하지만 작은 집은 거의 언제나 개성이 있어. 저 집은 그게 가득해. 선 하나, 모서리 하나하나가 그걸 말하고 있어. 저 창문들도 정말 사랑스러워.
특히 현관이 처마 밑에 있는 저 작은 창 말이야. 저 창은 분명 나한테 웃고 있어. 어두운 지붕을 배경으로 햇빛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걸 봐. 저 작은 집이 우리한테 인사하고 있어. 너 참 다정한 아이구나. 난 널 사랑해. 널 이해해. 켈리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네 지붕 아래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기를. 네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은 분명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널 떠올릴 수 있었겠어? 내가 네 안에 산다면 사랑하는 아이야, 저 서쪽 창가에 매일 저녁 서서 누군가 돌아오는 걸 향해 손을 흔들 거야. 저 창은 바로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거야. 사랑과 환영을 담은 액자. 집이랑 이야기하는 거 끝났으면 이제 서둘러야 할 것 같아. 폭풍이 몰아오고 있어. 저 구름 좀 봐. 갈매기들도 보이고. 갈매기들은 폭풍 오기 전이 아니면 이렇게 안쪽까지 안 올라와. 금방 비가 올 거야. 오늘 밤엔 건초 더미에서 잘 생각은 하지 마, 친구. 에밀리는 작은 집을 지나며 가능한 한 오래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지붕은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짙은 갈색 색감도 따뜻했으며 전체적으로 서로만 아는 농담과 비밀을 나누는 듯한 친밀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그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고 마침내 집이 시야 아래로 사라지자 한숨을 내쉬었다. 떠나기 싫어, 일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 집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일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봐, 이제 비가 뿌리잖아. 네가 너의 사랑스러운 오두막 구경하느라 꾸물거리지 않았으면 벌써 큰 길에 나가서 비 피할 때도 가까웠을 텐데. 정말 춥다. 오늘 밤은 정말 끔찍할 것 같아. 에밀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저, 그 불쌍한 길 잃은 아이는 오늘 밤 어디에 있을까? 찾았다는 소식이 있는지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만해. 그 아이 얘기는 더 하지 마. 끔찍해. 소름 끼쳐.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그게 제일 끔찍해. 아이가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며 구독을 권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 그때쯤 그들은 큰 길에 도착했다. 남은 오후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따끔거리는 소나기가 간간히 내렸고 그 사이사이의 세상은 눅눅하고 차갑고 낯빛 하늘 아래에서 신음하듯 부는 바람이 불길한 기운을 실어 나르며 몰아쳤다. 들르는 집마다 길 잃은 아이 이야기가 나왔다. 구독을 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은 전부 아이를 찾으러 나가 있었다. 이제는 소용없겠지. 한 여자가 침울하게 말했다. 아이의 시체라도 찾는 수밖에.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 아이 어머니 생각만 하면 밥도 못 먹고 요리도 못 하겠어. 거의 미쳐버렸다고들 하더군. 당연하지. 마거린 맥컨타이어 할머니는 아주 담담하다더군. 창가에서 통나무집 무늬 퀼트를 입고 있던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그 아이를 무척 아꼈던 걸로 아는데도. 마거린 맥킨타이어 할머니는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다른 여자가 말했다. 자기 아들 닐이
클론다이크에서 얼어 죽은 뒤로요. 그때 감정도 같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조금 정신이 나간 상태죠. 이 일도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자기가 왕을 때렸다고 말할 테니까. 두 여자는 웃었다. 작가의 감각이 예민한 에밀리는 즉시 이야기 냄새를 맡았지만 더 캐묻고 싶었음에도 일저가 그녀를 재촉해 끌고 나왔다. 서둘러야 해, 에밀리. 안 그러면 밤 되기 전에 세인트 클레어에 못 가. 하지만 곧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해질 무렵에도 세인트 클레어는 아직 약 5km나 남아 있었고 거친 밤이 될 조짐은 분명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못 가. 이건 확실해. 비가 본격적으로 내릴 거야. 15분도 안 돼서 칠흑같이 어두워질 거야.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게 좋겠어. 아늑해 보이고 단정해 보여. 다만 확실히 세상의 끝 같은 곳이긴 하지만. 일저가 가리킨 집은 회색 지붕을 얹은 오래된 흰 회벽집으로 언덕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비에 젖은 밝은 초록빛 클로버 밭이 펼쳐져 있었다. 붉고 젖은 길이 구불구불 언덕을 올라 집으로 이어졌고 울창한 가문비 나무 숲이 그 집을 바다 쪽에서 가려주고 있었다. 숲 너머로는 땅이 살짝 움푹 파인 곳 사이로 파도치고 있는 바다가 삼각형 모양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가까운 개울 골짜기에는 비를 맞은 어린 가문비 나무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서 있었고 회색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순간 서쪽에서 구름이 갈라지며 햇빛이 마법처럼 잠깐 비쳐들었다. 클로버 초원으로 이루어진 언덕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초록빛으로 번쩍였고 삼각형의 바다는 보랏빛으로 반짝였다. 오래된 집은 에메랄드빛 언덕을 배경으로 그리고 먹빛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마치 흰 대리석처럼 빛났다. 에밀리는 숨을 삼키듯 말했다. 이렇게 놀라운 건 처음 봐. 에밀리는 가방을 더듬어 지미북을 꺼냈다. 들판에 나무 울타리 기둥을 책상 삼아 연필 끝을 혀로 적신 뒤 열병에 걸린 듯 글을 써내려갔다. 일저는 울타리 모퉁이의 돌 위에 쪼그려 앉아 일부러 인내심을 과시하며 기다렸다. 일저는 에밀리의 얼굴에 특정한 표정이 떠오를 때면 절대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해는 다시 구름 뒤로 사라졌고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을 즈음 에밀리는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지미북을 가방에 넣었다. 이건 꼭 붙잡아야 했어, 일저. 마른 데 가서 기억으로 썼어도 됐잖아. 일저가 투덜거리며 돌에서 내려왔다. 아니, 그랬으면 맛이 빠졌을 거야. 지금은 다 들어있어. 딱 맞는 말로 전부. 자, 가자. 저 집까지 누가 먼저 가나 달리기 할래? 이 바람 냄새 좀 맡아봐. 세상에 소금기 어린 바닷바람만한 게 없어. 거칠고 짠 바닷바람 말이야. 폭풍에는 묘하게 즐거운 게 있어. 내 안 깊은 곳 어딘가에서 폭풍을 만나면 튀어나가 맞붙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항상 깨어나. 나도 가끔은 그래.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난 너무 피곤해.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 에밀리의 승리감과 환희는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꺼져버렸다. 일저, 잠깐 잊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아직 살아서 오늘 밤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어서 들어가자. 이제 이건 소나기가 아니야. 제대로 폭풍이 온 거야. 언덕 위 집의 문이 열리며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앞치마를 두른 각진 얼굴의 여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래요. 하룻밤 묵어도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아주 냉정하지는 않은 말투로 말했다. 집이 좀 어수선한 건 이해해줘요. 여기 큰일이 있었거든. 죄송해요. 에밀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저희는 방해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볼게요. 아니요. 당신들이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아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환영해요. 이런 폭풍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꽤 가야 다음 집이 나와요. 여기서 머무는 게 좋아요. 간단한 저녁도 차려줄게요. 난 이 집 사람이 아니라 이웃인데 조금 도우러 온 거예요. 내 이름은 홀링거예요. 줄리아 홀링거. 브래드쇼 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아이 얘기 들었죠? 여기가... 그 아이 아직 못 찾았나요? 그래요. 아마 영영 못 찾을 거예요. 그녀는 복도를 힐끗 돌아보며 말을 낮췄다. 이 얘긴 브래드쇼 부인 앞에서는 안 했지만 하지만 내 생각엔 만쪽 모래더미에 빠진 게 분명해요. 자, 들어와서 젖은 옷부터 벗어요. 부엌에서 식사해도 괜찮죠? 방은 추워요. 아직 난로를 안 올렸거든요. 장례식을 치르자면 곧 설치해야 할 텐데. 만약 모래에 묻혀 떠내려갔다면 장례식도 없겠죠.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몹시 음산했다. 에밀리와 일전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폭풍은 이미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바다 쪽에서 어둠이 변해버린 세상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다. 두 사람은 흠뻑 젖은 모자와 외투를 벗고 홀링거 부인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깨끗한 옛날식 공간이었고 등불과 난로불 덕분에 제법 아늑해 보였다. 불 가까이 앉아요. 내가 좀 더 지필게요.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요. 할아버지, 오늘 밤 이 두 아가씨가 여기서 묵고 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흐릿한 작은 푸른 눈으로 그들을 돌처럼 굳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말아요. 홀링거 부인은 속삭이며 말했다. 90이 훨씬 넘었고 원래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클라라 브래드쇼 부인은 저기 있어요. 그녀는 부엌 옆에 작은 침실로 보이는 문을 가리켰다. 동생이 같이 있어요. 샬롯타운에서 온 닥터 맥킨타이어예요. 어제 불렀죠. 그분만이 클라라를 어찌할 수 있어요. 클라라는 하루 종일 방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누워있도록 설득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앨런을 찾으러 나가 있고요. 이런 19세기에 아이를 못 찾을 리가 없지.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묘할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자자 할아버지, 흥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20세기예요. 홀링거 부인이 달래듯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기억이 몇 년 전에서 멈췄거든요.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번니? 스타? 블레어 워터에서 왔어요? 그럼 머레이 가문을 알겠네요. 조카라고요?
아. 줄리아 홀링거 부인의 그 아에는 묘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식탁 위에 놓고 있던 접시와 음식들을 치우고 찬장에서 새 식탁보를 꺼내 깔고 다른 서랍에서 은 포크와 숟가락을 꺼냈으며 선반에서 멋진 소금 후추통 한 쌍을 내려놓았다. 저희 때문에 번거롭게 이러실 필요 없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아니에요.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여기 사정만 괜찮았다면 브래드쇼 부인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가엾게도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앨런은 외아들이거든요. 이런 19세기에 아이를 못 찾을 리가 없다니까. 할아버지가 짜증 섞인 강조로 다시 말했다. 네, 그렇고 말고요, 할아버지. 앨런은 멀쩡히 나타날 거예요. 여기 따끈한 차 한 잔 드세요. 드시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잠시라도 조용해질 거예요. 원래도 성가신 분은 아니지만 다들 조금씩은 흥분해 있잖아요. 맥킨타이어 할머니만 빼고요. 그분은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너무 무정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자, 아가씨들 앉아서 조금 드세요. 이 빗소리 좀 들어봐요. 남자들은 흠뻑 젖었을 거예요. 오늘 밤엔 더는 수색을 못할 거예요. 윌이 곧 돌아올 텐데 그게 좀 두려워요. 아이 없이 돌아오면 클라라는 또 미쳐버릴 거예요. 어젯밤에도 정말 큰일이었어요. 가엾은 사람. 이런 19세기에 아이를 못 찾을 리가 없다니까.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나머지 뜨거운 차에 사례가 들렸다. 19세기에도 아니고 20세기에도 아니죠. 홀링거 부인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주무시는 게 좋아요. 피곤하잖아요. 난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잘 시간은 내가 정한다, 줄리아 홀링거. 네, 할아버지. 흥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난 클라라에게 차를 한 잔 가져가 볼게요. 이젠 좀 마실지도 몰라요. 화요일 밤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에밀리와 일전은 억지로라도 식욕을 끌어내어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의심스럽고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안쪽 작은 방에서는 고통의 찬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은 비도 내려서 추운데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가는... 여자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속에 깔린 고통의 울림에 에밀리는 마치 자기 몸에 닿은 것처럼 몸을 뒤틀었다. 곧 찾을 거예요, 클라라. 홀링거 부인이 인위적으로 밝은 위로의 어조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잠깐이라도 자는 게 좋아요. 곧 반드시 찾을 거예요. 절대 못 찾아요. 그 애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몹시 추웠던 화요일 밤에 죽었어요.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내가 그 애에게 얼마나 자주 먼저 말 걸지 말라고 했던가요. 이젠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겠죠. 잠자리에 들고 나서 불을 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혼자서 추위 속에서 죽어버린 거야. 개를 키우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죠? 무덤과
수희 말고는. 이건 견딜 수가 없어. 에밀리가 중얼거렸다. 난 정말 못 견디겠어, 일저. 공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폭풍 속으로 나가고 싶어. 키가 훌쩍 큰 홀링거 부인은 동정심이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며 침실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끔찍하죠. 밤새 저럴 거예요. 이제 침대로 가고 싶어요? 춥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나을지도 몰라요. 가엾게도 차는 마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사가 수면제를 넣었다고 겁을 내더라고요. 아이가 살아있든 죽었든 찾을 때까지는 잠들지 않겠다고 해요. 만약 그 애가 모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면 그땐 물론 절대 찾지 못하겠죠. 줄리아, 홀링거, 넌 바보고 바보의 딸이야. 그래도 이런 19세기에 아이를 못 찾을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보 소리를 들었다면 화가 났을 거예요. 홀링거 부인이 약간 톡 쏘듯이 말했다. 그녀는 램프에 불을 켜고 소녀들을 위층으로 데려갔다. 잘 주무시길 바래요. 담요 사이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침대엔 시트도 깔려 있어요. 오늘 담요랑 시트 전부 햇볕에 말려두었거든요. 장례식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뉴문 머레이 가문은 늘 침구를 말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바람 소리 좀 들어봐요. 이 폭풍 때문에 큰 피해가 났다는 소식이 들릴지도 몰라요. 오늘 밤 이 집 지붕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불행은 겹쳐서 오니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말아요. 남자들이 시신을 데려오면 클라라는 거의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가엾게도. 문을 잠그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맥킨타이어 할머니가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해롭진 않고 대체로 제정신이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긴 해요. 문이 닫히자 소녀들은 안도했다. 홀링거 부인은 이웃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코 유쾌한 동반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경사진 처마 아래에 있는 아주 작고 깔끔한 손님방에 들어가 있었다. 방의 대부분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라고 만든 듯한 크고 편안한 침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유리창에는 깨끗한 흰색의 무슬린 커튼이 달려 있어 바다 쪽에서 몰아치는 차갑고 폭풍우 치는 밤을 막아주고 있었다. 일저는 몸을 떨며 가능한 한 빨리 침대에 들어갔다. 에밀리는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은 채 더디게 뒤따라갔다. 완전히 지친 일저는 거의 곧바로 잠들었지만 에밀리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들으려 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비는 방울이 아니라 물의 장막처럼 창을 때렸고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언덕 아래에서는 하얀 파도들이 어두운 해안을 탐욕스럽게 핥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24시간 전 그 달빛 가득한 건초더미와 고사리 초원에 여름 같은 황홀함이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이었다. 그 가엾은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폭풍이 잠시 멎는 순간 에밀리는 머리 위 어둠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리는 듯했다. 마치 방금 육신을 떠난 외로운 작은 영혼이 혈육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꿈으로 도피하는 문은 닫혀 있었고
감정을 떼어내어 글로 옮길 수도 없었다. 신경은 활처럼 팽팽해져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생각을 폭풍 속으로 내보내며 아이의 행방이라는 수수께끼를 꿰뚫으려 애썼다. 반드시 찾아야 했다. 에밀리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무사히 찾아주세요. 에밀리는 절망적이고 집요하게 거듭거듭 기도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였기에 더욱 절박했다. 그녀는 늪과 흘러가는 모래와 강에 대한 끔찍한 상상을 마음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 기도를 되뇌었다. 마침내 너무 지쳐서 정신적 고통조차 그녀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고, 폭풍이 계속 포효하는 가운데 에밀리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좌절한 수색자들은 끝내 헛된 탐색을 포기했다. (14장) 왕을 때린 여인. 폭풍이 지나간 뒤 만에서 올라온 축축한 새벽빛이 언덕 위의 하얀 집 작은 손님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에밀리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는 불안한 꿈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하지만 어디에서 그 아이를 찾았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 안쪽에서는 일저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창백한 금빛 곱슬머리가 베개 위에 비단처럼 흩어져 있었다. 꿈의 거미줄 같은 잔상에 생각이 얽힌 채 에밀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흰 레이스 장식에 천이 덮인 작은 테이블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체구가 단단한 노파였는데 짙은 회색 머리 위에는 세기 초반까지도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여성들이 쓰던 것 같은 눈처럼 깨끗한 하얀 미망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두색의 두툼한 모직 드레스 위에 커다란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그 모습에는 여왕 같은 기품이 있었다. 단정한 푸른 숄이 가슴 언저리에 겹쳐 있었다. 얼굴은 유난히 희고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재능이 있는 에밀리는 여전히 모든 이목구비에 남아있는 힘과 생기를 즉시 알아보았다. 또한 맑고 푸른 눈에는 한때 끔찍하게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흔적이 서려 있는 듯 보였다. 이 여자가 홀링거 부인이 말하던 맥킨타이어 할머니임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맥킨타이어 할머니는 실로 위험 있는 인물이었다. 맥킨타이어 부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정의하기 어려운 어딘가 조금 낯선 시선을 담아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맥킨타이어 부인이 정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떠올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불안해졌다. 말을 건네야 할까? 맥킨타이어 부인이 그 결정을 대신해 주었다. 당신의 선조들은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사람들이겠지요? 그녀는 뜻밖에도 풍부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듣기 좋은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억양이 가득 실려 있었다. 네, 에밀리가 말했다. 그리고 장로교 신자이고? 네, 그게 유일하게 점잖은 선택이지요. 맥킨타이어 부인은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름을 알려주겠어요?
에밀리스타예요. 아주 예쁜 이름이군요. 내 이름도 알려드리지요. 난 마거린 맥킨타이어예요. 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왕을 때린 여인이랍니다.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깬 에밀리는 소설가의 본능이 전율하듯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깬 일저가 낮은 놀람의 탄성을 냈다. 맥킨타이어 부인은 매우 위험 있는 몸짓으로 손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가씨. 난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왕을 때린 여인이라 해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요. 아, 그렇지요. 내가 교회로 들어갈 때면 말이에요. 저 여자가 바로 왕을 때린 여인이다 라고들 하지요. 아마 에밀리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흰 이제 일어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어요. 맥킨타이어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요. 당신은 얼굴에 그다지 혈색이 도는 편도 아니고 아주 예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손과 작은 귀를 가졌지요. 요정의 귀라고 해도 좋을 귀예요. 저기 함께 온 아가씨는 아주 좋은 아가씨고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영리하기도 하지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좀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당신에게 들려주겠어요. 이야기하게도. 일저가 속삭였다. 왕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죽겠어.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에밀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만히 누워 맥킨타이어 부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듣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게일어는 못하나요? 맥킨타이어 부인이 말했다. 에밀리는 홀린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됐군요. 이 이야기는 영어로 하면 제맛이 안 나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은 속으로 이 늙은 여자가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짜 이야기예요. 물론이지요. 난 왕을 때렸어요. 물론 그때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왕자였고 9살밖에 안 된 아이였죠. 내 작은 알렉과 똑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우리가 옛 나라를 떠나오기 전의 일이었죠. 내 남편은 알리스터 맥킨타이어였고 그는 벨모럴 성 근처의 양치기였어요. 알리스터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고 우리는 매우 행복했어요. 물론 아주 다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너무 단조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화해하고 나면 우린 이전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 역시 그때는 아주 예뻤지요. 지금은 점점 더 살이 찌고 있지만 그땐 아주 날씬하고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여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마도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이 매년 여름 벨모럴로 올라왔다는 건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데려왔죠. 하지만 하인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데려왔어요. 소란이나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일요일이면 가끔 골짜기 아래 교회까지 걸어 내려와 도널드 맥퍼슨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도널드 맥퍼슨 목사는 기도에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몹시 싫어했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오 주여, 샌디 빅짐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맞아요. 다음 날 여왕이 웃었다는 것도 나는 들었어요. 물론 목사님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샌디 빅짐을 두고 웃은 거였지요. 성에서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지면 그냥 나와 자넷 자딘을 불렀어요. 자넷의 남편은 영지에서 사냥직이었어요. 자넷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맥킨타이어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일부러 안녕하세요, 자넷이라고만 대답했죠. 맥킨타이어 집안이 자딘 집안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도 자넷은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린 아주 잘 지냈어요. 난 여왕과 아주 친했어요. 물론이에요. 여왕은 전혀 거만한 여자가 아니었죠. 가끔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아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었어요. 손은 참으로 예뻤어요. 앨버트 공은 아주 잘생겼다고들 했지만 내 눈엔 우리 알리스터가 훨씬 더 잘생겼어요. 어쨌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어린 왕자들과 공주들은 매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여왕은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안심했죠. 난 그러지 못했어요. 버티 왕자는 정말로 대담한 아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잔꾀도 많았어요. 나는 늘 그 아이와 알렉이 사고를 칠까봐 걱정했어요. 그들은 매일 함께 놀았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알렉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꾸중은 늘 알렉이 들었지요. 가엾은 아이. 누군가는 혼나야 했고 당신도 알겠지만 난 왕자를 혼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게는 늘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집 뒤 숲속에 있는 시냇물이었는데 어떤 곳은 몹시 깊고 물살도 빨랐거든요. 아이가 빠지기라도 하면 익사하고 말 터였어요. 난 버티 왕자와 알렉에게 수없이 말하곤 했어요. 절대로 시냇물 뚝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래도 한두 번은 가곤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알렉을 야단치고 벌세웠어요. 알렉은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버티 왕자는 늘 어서 와, 위험할 게 뭐 있어. 겁쟁이처럼 굴지 마라고 말하곤 했어요. 알렉은 왕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맥킨타이어 집안의 아이로서 겁쟁이 소리를 듣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아 결국 따라가곤 했죠. 난 그 일로 너무 걱정한 나머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티 왕자가 그 깊은 웅덩이에 그대로 빠지고 말았고 알렉은 그를 끌어내려다 함께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내가 여왕께 버터밀크를 갖다 드리고 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두 아이는 함께 익사했을 거예요. 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시냇물로 달려갔어요. 오래지 않아 겁에 질리고 흠뻑 젖은 두 아이를 끌어올렸죠. 그 순간 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난 늘 가엾은 알렉만 탓해온 데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몹시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때 내 머릿속에는 왕자나 왕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저 아주 못된 두 아이만 있을 뿐이었어요. 난 원래 성질이 급한 편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난 버티 왕자를 번쩍 들어 무릎 위에 엎어놓고 왕자든 평범한 아이든 매를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로 그 자리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왕자였기 때문에 먼저 때렸어요. 그 다음엔 알렉을 때렸죠. 난 몹시 화가 나 있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손이 닿는 대로 온 힘을 다해 때려주었기 때문에 두 아이는 함께 울음을 터뜨렸죠. 버티 왕자가 몹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뒤 난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왕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넷 자딘이 이 일을 두고 나를 비웃을 생각을 하니 더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다음 날 나에게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버트 공은 안수 이야기를 하며 웃고 농담을 했어요. 버티 왕자는 그 이후로 내 말을 거역하고 시냇물 근처에 가는 일은 없었고 한동안은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알리스터는 나에게 몹시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사람 마음이란 늘 알 수 없는 법이라 그는 그 일로 웃기만 했고 언젠가는 내가 왕을 때린 여인이었다고 자랑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이 일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난 결코 잊지 않았어요. 여왕 폐하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버티 왕자는 마침내 왕이 되었죠. 알리스터와 내가 캐나다로 떠날 때 여왕은 나에게 실크 패티코트 하나를 주었어요. 빅토리아풍 체크 무늬의 아주 훌륭한 패티코트였죠. 난 그것을 한 번도 입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은 입을 거예요. 내 관 속에서 말이지요. 그것은 내 방의 괴짝 속에 보관되어 있고 모두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자넷 자딘이 내가 빅토리아풍 체크 무늬의 패티코트를 입고 묻힐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맥킨타이어 집안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맥킨타이어 부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입을 다물었다.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자 만족한 듯 보였다. 에밀리는 숨을 죽이고 열렬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 맥킨타이어 부인,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출판해도 될까요? 맥킨타이어 부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름진 희고 마른 얼굴에 온기가 조금 돌았고 깊숙이 들어간 눈이 빛났다. 그 말은 신문에 실린다는 뜻인가요? 네. 맥킨타이어 부인은 가슴 위에 두른 숄을 다시 여몄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사람의 소원이란 가끔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서 훌륭한 글로 옮겨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의 정리와 틀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부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쓸 거예요. 그 이상 더 잘 쓸 수는 없어요. 맥킨타이어 부인은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난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말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아마 당신이 더 잘 알겠지요. 아주 정중하게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래 붙잡아둔 것도 미안하군요. 이제 일어나도록 하세요. 난 가봐야지. 그 아이는 찾았나요? 일저가 다급하게 물었다. 맥킨타이어 부인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 쉽게 찾지는 못할 거예요. 밤새 클라라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 앵거스의 딸이에요. 앵거스는 윌슨 집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윌슨 사람들은 늘 모든 일에 호들갑을 떨죠. 가엾은 클라라는 자신이 아이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늘 아이를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장난이 아주 많은 아이였죠. 난 그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예지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겐 조금 있는 것 같군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에밀리는 황급히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유문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일을 떠올리는 걸 늘 꺼려했다. 맥킨타이어 부인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얀 앞치마를 매만졌다. 그걸 부정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가씨. 그것은 큰 선물이니까요. 내 사촌 헬렌도 아주 먼 친척이지만 그걸 가졌었죠. 하지만 그 아이, 앨런은 찾기 힘들 거예요. 클라라는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요. 신은 질투가 심하니까요. 이건 내가 아는 사실이에요. 난 한때 아들 6을 두었죠. 모두 훌륭한 사내들이었어요. 그중 막내가 닐이었어요. 키가 187cm나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얼마나 유쾌한 아이였는지도 몰라요. 늘 웃고 있었고 그 달콤한 말솜씨로 새들까지 나뭇가지에서 꿰어낼 정도였죠. 그 아이는 클론다이크에 갔고 어느 밤 그곳에서 얼어 죽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죽었죠. 그 이후로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신은 듣지 않는다고 말하겠지요. 여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요. 앨런은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통통한 갈색 얼굴에 아주 큰 파란 눈을 가졌죠. 그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 아들 닐도 제때 찾지 못했듯이 말이에요. 나는 클라라를 위로랍시고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늘 사람을 내버려 두는데 능했죠. 왕을 때렸을 때를 빼고는요. 줄리아 홀링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으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여자죠. 남편이 귀여워하던 개를 버리지 않는다고 남편을 떠났으니까요. 난 그 남편이 개를 버리지 않은 게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난 줄리아와 잘 지내요. 어리석은 사람을 너그럽게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조언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난 한 번도 그걸 따르지 않으니 나에게는 아무 해가 없지요. 자, 이제 헤어져야겠네요, 아가씨들. 이렇게 만나서 참 기뻤고 당신들 집안의 난로가에 고난이 깃들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아주 예의 바르게 들어주었다는 것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나는 왕을 때린 여인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14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된 에밀리. 알바를 시작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친구랑 핸드폰도 없이 그 다른 지역을 며칠씩 다닌다는 게, 전 겁이 많아서 못했을 것 같아요. 에밀리는 하지만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영감 가득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모으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죠.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왕을 때린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정말 그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죠. 과연 그 잃어버린 아이는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